베게트는 1906년 4월 13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22일 날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잘 아느냐면 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아일랜드, 영국 서쪽에 있는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라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33살, 32살, 3살 때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근데 아일랜드 대학에서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전공합니다. 언어에도 3개국어를 능통하게 쓰고 영어로 글을 작품을 쓰다가 프랑스어로 쓰다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33살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어느 날 영화를 보고 친구들하고 걸어오다가 웬 청년이 옆에 붙어 왔어요. 그래서 좀 무뚝뚝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한순간에 그 청년이 베케트를 보고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슴을 콱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베케트는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스포츠도 즐기고 굉장히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했었는데 그 칼을 맞는 순간부터 삶이 뭐 무목적 폐쇄 이런 식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케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작품도 읽고 이렇게 하지만 그 베케트의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적이고 심리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칼로 찔린 후에 병상에 있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프랑스 아니고 영국에서 한 10여 년간 테니스를 같이 치던 슈잔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베케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몇 살. 많은데 그 여자가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친해지고 서로 좋아지게 돼서 1961년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였고 또 베케트는 굉장히 자기 어떤 세계 속에 빠져 있었고 여성이라고는 슈잔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89년 6월에 슈잔이 먼저 죽고 그 여자가 죽고 6개월 후에 베케트가 죽게 됩니다. 그때 재판정에서 그 자기를 찌른 사람이 하고 재판에 같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판사가 물었겠죠. 그래서 베케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범인한테 왜 당신은 나를 칼로 찔렀습니까? 지나가다가 이야기 몇 마디 하면서 가다가 찔렀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글쎄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케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삶이란 건 어떤 합리적이고 굉장히 뭐 이렇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우연히 무목적으로 우리 현대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찌르고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인생일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부터 베케트가 부조리한 조리가 없는 인과관계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인생, 삶,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베케트는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레지스탕스 하면 뭐 독일군에 대항해서 이렇게 총 막 쏘고 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도 그랬지만 일부는 이렇게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종사하게 돼요. 밥을 짓는 사람이 있고 절에 가도 그렇잖아요. 다 수행하는 게 아니고 사성이 대부분이에요. 밥 짓고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이런 걸로 보내는 거예요. 베케트는 뭘 했겠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무슨 일
글을 써서 이렇게 전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쓴 소설들이 소설 3부작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 몰로이, 말론 죽다, 뭐 이런 거 하고 뭐 지칭되지 않는 것들, 자들,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런 3부작 소설을 그때 펴내게 됩니다. 또 어떤 도시에서 고립이 돼가지고 바깥에는 전쟁이 이렇게 도시에 빌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빌딩 끝에서 베케트하고 전우들이 있었겠죠. 독일 군들은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전차를 몰고 그 고립된 상황에서 느꼈던 게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쓰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줄 연합군이 오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을 보편적인 걸로 해석을 해서 구체적인 걸 추상화해서 누구든지 고도를 기다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도라는 게 프랑스어로 신을 뜻하는 그 철자이긴 해요. 하지만 다른 작가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 이름에 이 고도라는 걸 붙이거든요. 또 사무엘 베케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신을 기다린다, 죽음을 기다린다, 희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작품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고도가 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는 2부작으로 되어 있고요. 43살 때 고도를 기다리며를 상영을 했는데 연출자가 베케트에게 물었습니다. 베케트는 단원들이나 이런 연극 배우들이 연습을 할 때는 늘 와서 하나 이렇게 챙기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공연을 올리면 그는 사라집니다. 조금 다르죠, 다른 사람하고. 공연 때 저는 뭐 공연 때 뒤에서 계속 이렇게 공연할 때마다 보는데 베케트는 공연할 때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에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중심으로 노벨문학상을 탔는데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그냥 아프리카의 축제에 가버렸어요. 그 수상식에 가지를 않았죠. 그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 상금은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문인들에게 상금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베케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그래서 어떤 명예나 뭐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장과 둘이서 살면서 계속 글 쓰고 극장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츠를 즐기고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자기 할 말을 주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소설들, 희곡 작품들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반면에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자나 관객의 몫이에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극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수용, 미학,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와 관객이 알아서 관객을 중심으로, 독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품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시. 근데 외국에는 그런 시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프랑스와스 퐁즈 이런 사람은 사물의 편이라는 시집을 냈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뭐 이렇게 전구나 뭐 이런 꽃,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인간 중심으로 우리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체로 시를 노래했는데 이 사람은 있는 나무의 원형, 나무의 본성을 사람의 입장이 아닌 나무의 입장으로 노래를 해요. 물론 글쓰기는 사람에서 비롯되지만 근데 읽어보면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기택 시인이 그냥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있는 대로 써가는 그런 예외 빼놓고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인이 자기의 감성, 자기의 느낌, 뭐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살려서 한 대상을 보고 또 세계를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케트의 작품은 또 그 마산에 있는 문신이라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조각가입니다.
그분의 조각 세계, 많은 세계 훌륭한 예술가들, 백남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신시 조각도 보면 청동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조각상 앞에 쓰면 조각을 보는 사람이 그 조각 안에 다 담깁니다. 다양한 각도로. 그게 수용 미학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베케트는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었대요. 베케트가 만약에 오늘날까지 살았더라면 그는 다양한 SNS뿐만이 아니고 온갖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작품을 실험했을 겁니다. 그 배우가 한 15분짜리, 19분짜리 프랑스가 어떤 데입니까? 차를 이렇게 몰고 와서 사교계에서 많은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연극 한 편 보는데 보통 2시간 이상을 소요하거든요. 베케트의 작품은 10분짜리 내외가 많습니다. 근데 그 대사 하나하나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제외하고 20세기까지 모든 작가를 총망라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가가 베케트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베케트답지 않는 작품이 뭐냐?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왜? 베케트 다운 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라는 두 불황자,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아일랜드는 옛날에 1940년, 50년대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언덕에 그때 우리도 옛날에 6.25 전쟁 끝나고 좀 한 10여 년간은 상위 군인도 다니고 뭐 전쟁의 폐허 이런 게 폐해가 많았잖아요. 그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영국 아일랜드 이런 데는 폐허였죠. 그래서 그 언덕에 어떤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거기서 불황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데서 출발하겠죠. 그래서 무대는 나무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모자를 쓰고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데는 모자를 쓰는 그 관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쓴다는 것은 패션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쓴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올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만이 또 모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자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옷차림이 흐름한 두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포조와 럭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그 전에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심심해서 구두를 끙끙거리면서 신고 그 다음에 감자를 먹기도 하고 둘이서 모자를 돌려 쓰는 놀이도 하고 온갖 걸 다 해요. 그 삶 자체가 지루하고 따분한 거죠. 근데 이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재밌는 그러나 쓸데없는 아이 같은 놀이를 계속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랴 하면서 들었는데 럭키라는 장발의 행색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목에 끈을 매어서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퇴장할 때쯤 보니까 그 끈을 잡고 오는 포조라는 뚱뚱하다는 이미지는 제가 읽은 겁니다만 포조라는 사람이 강아지를 끌듯이 사람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해프닝을 벌이고 이 포조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고 이 럭키는 포조가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생각해봐 하면 생각을 하고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한번 모자를 딱 씌워주니까 생각이 활성화돼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그리고 가자 해서 가요. 그 가고 나면 또 두 사람은 심심해서 딱 이런 이야기 하다가 야 우리도 갈까 하고 그러면 에스트라곤은 늘 뭔가를 잊어버리고 어디로 갈까 하고 이야기해요. 그럼 블라디미르는 아니야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 고도
하면서 아차, 우린 고도를 기다리지 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고도는 오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고도가 오지 않고 소년이 와요. 조그만 소년이. 그래서 고도 씨가 보낸 아이냐, 심부름꾼이냐 하니까 그렇대요. 근데 고도 씨는 오늘 온대 하니까 안 온대요. 오늘은 못 오고 내일은 온다고 전하라 그랬어요 하면서 또 가요. 자, 고도가 안 오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잠자러 갈까? 혹은 나무 자살이나 할까? 하면서 이런 나무에다가 끈을 매보지만은 끈이 뚝 떨어져서 자살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고도 씨는 내일 올 거고 우리도 가자 하면서 가자 하고 가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가자 하면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자 해놓고 합의를 봤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자, 이 연극의 특징은 뭐냐 하면 화려한, 엉뚱한, 엄청난 수다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이하고 침묵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기로 저 사이는 뭘까? 이야기를 하다가 뚝 끝이는, 우리도 이야기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침묵 공간이 생기면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속으로 사람들이 막 머리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얼어붙기도 하고 하는데 베케트의 언어는 언어가 아니고 그 침묵을 보여주는 게 연기다, 연극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5명, 남자만 5명 나옵니다. 왜 남자만 나오는지는 상상해 보세요. 저는 울산에서 한 30년 전에 처음으로 여자 고도를 기다리며를 했어요. 여자만 5명이 나와가지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색으로 똑같은 연기를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는 디자인을 연출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나무를 디자인했는데 저기 통도사의 큰 스님이 탁 디자인을 보더니만 하면서 탁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스님이 아무도 모를 텐데 제가 나무를 디자인한 나무의 속성을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일단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포조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 등장하고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한 5명이 와서 직접 연기하면 좋겠는데 무대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무 한 그루만 있어요. 소품 몇 개 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1인 5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대본을 제가 외우면 연기를 하겠는데 책을 들고 연기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소리로만 일단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누구다 짐작을 하세요. 자, 에스트라공은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에스트라공은 감성적이고 목소리를 그래 그렇지 하고 이런 식으로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디미어는 좀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사유가 있고 좀 추상화하고 뭔가 목표 의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그냥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블라디미어. 그 다음에 러티는 말을 전혀 안 하다가 채찍을 맞으면서 말을 해 하면 생각을 해 하고 모자를 팍 눌러서 주면 그때야 비로소 말을 하는데 기계적인 단조로운 음성이 나옵니다. 그때 영성 그렇게 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해갔다 하고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럭키를 부리는 포조. 이 포조는 좀 이렇게 좀 어떤 뭔가를 상징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상징에 매이면 베케트의 작품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느끼는 대로 보시면 돼요. 수용 미학이니까. 포조의 목소리는 좀 그래 하고 이런 좀 배포가 큰 이런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소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 뿅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5명의 목소리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고 없이 그냥 빠른 속도로 혹은 천천히 제가 닿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조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지문은 읽고 어떤 지문은 제가 그냥 가만히 사이나 침묵을 하겠습니다. 오랜 침묵.
하지만 우린 약속을 받았으니까 참을 수가 있지. 지키기만 하면 된다. 걱정할 것 없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야. 기다리는 거에 버릇이 돼 있으니까. 포조 왔습니다. 그래, 어땠어? 좋았어? 보통이요? 그저 그렇소? 시시하오? 영 형편없었어? 썩 좋았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당신 생각은?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고맙소, 두 양반. 난 격려의 말이 필요하단 말이야. 끝부분에 가선 맥이 좀 풀렸지만 그렇다고 생각 안 했소.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도 같군요. 난 또 일부러 그러시는 줄 알았죠. 그건 내 기억력이 신통치 못한 탓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군. 지루한 모양이구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당신은? 신이 안 나요. 두 양반, 당신들은 내게 친절히 대해 주셨어. 별 말씀을 무슨 말씀을? 아니, 그건 사실이요. 두 분 다 아주 깍듯이 대해 주셨지.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이 착한 두 분께서 지루한 모양인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금화 한 개라도 주시면 기꺼이 받아들이죠. 우린 거지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양반들의 지루한 마음을 좀 덮어줄 수 있을까 생각 중인데 벌써 뼈다귀도 주었겠다. 이것저것 얘기도 해주었겠다. 황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겠다. 그런 건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만하면 해줄 건 다 해준 셈인지 어떤지 모르겠단 말이야. 어떻소? 그만하면 충분하오? 단돈 5프랑이라도 닥쳐! 난 그래 보겠다. 그 정도면 되겠소?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난 원래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오늘만 해도 그렇지. 내게 불리하겠지만 할 수 없지. 네! 끈을 잡아당긴다. 럭키가 그를 쳐다본다. 내가 괴로움을 당할 게 뻔하니까 말이오. 몸을 일으키지도 않고 허리를 굽혀 채찍을 다시 댄다. 어느 쪽을 원하오? 춤을 추게 할까? 저 녀석이 노래를 부르게 할까? 낭독을 하게 할까? 생각을 하게 할까? 아니면 누구에게 말입니까? 누구에게라니? 당신들은 생각도 할 줄 모른단 말이오. 저자가 생각도 합니까? 하다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하지. 전에는 하도 멋있는 생각을 해서 내가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인 일도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지. 그래 무슨 생각을 하게 할까? 차라리 춤을 추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쪽이 더 즐거울 테니까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요. 디디, 어때? 그쪽이 그래도 즐겁지 않을까? 난 생각하는 걸 듣고 싶은데. 그럼 우선 춤을 추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그래도 될까요? 그건 문제도 아니고 더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지. 그럼 춤추는 걸 보죠. 럭키에게. 들었지? 거절하는 법은 없나요? 그건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럭키에게. 춤춰, 민망할 놈아! 럭키는 바구니와 트렁크를 내려놓고 무대 정면으로 조금 걸어나와 포조를 향해 돌았습니다. 에스트라공이 더 잘 보려고 일었습니다. 럭키가 춤을 춘다. 곧 멈춘다. 그게 다 춘 겁니까? 더 추워! 럭키 같은 동작을 되풀이한 후 또 멈춘다. 어이, 그게 춤이야? 럭키 동작을 흉내낸다. 그 정도는 나도 추겠다. 흉내내다 넘어질 뻔한다. 다시 앉는다. 연습만 조금 하면 피곤한 거야. 저는 파랑돌, 알메, 브랑크, 지그, 방당고에 얼음빛부까지 추웠다고 헐헐 날았지. 그런데 이제 저 집밖에 못하거든. 지금 저놈이 춘춤을 뭐라 하는지 아시오? 램프 상인의 죽음, 노인의 암. 노끈 춤이라 한다고. 제가 노끈에 칭칭 당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긴 어딘지 모르게
럭키가 짐을 다시 챙기러 가야 한다. 왜? 럭키 동작을 멈춘다. 거절하는 법은 없나요? 설명해드리지. 주머니를 뒤진다. 또 뒤진다. 가만히 있자. 내가 스프레이를 어쨌더라. 이럴 수가. 스프레이를 잃어버렸네. 난 왼쪽 폐가 아주 약해. 하지만 내 오른쪽 폐는 끄떡없지. 없어져도 할 수 없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생각한다. 가만히 있자. 생각한다. 이럴 수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들 좀 해봐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도요. 가만히 있자. 세 사람 동시에 모자를 벗고 이마에 손을 얹고 골똘히 생각한다. 웅크린 자세, 오랜 침묵. 알겠다. 생각이 난 모양이군. 그래, 뭐요? 왜 저자가 짐을 내려놓지 않느냐는 거였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닌 게 분명하오. 그럼요, 그 얘기는 아까 하셨잖아요. 그 얘기 내가 벌써 해줬다고. 그 얘기는 벌써 해줬던가? 더구나 지금은 짐을 내려놓고 있는 거려. 그렇군. 그렇다면 짐을 내려놓고 있는데 왜 짐을 안 내려놓냐고 물어봤을 리가 없지. 지당한 말씀. 그런데 왜 내려놓았지? 그러긴 말이요. 춤을 추려고 했겠지. 맞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 하나 오지도 가지도 않는군. 정말 견디기 힘들구나. 저자에게 생각하라고 해보시죠. 그럼 놈에게 모자를 갖다 줘. 모자라면? 모자가 없으면 생각을 못하니까. 모자를 갖다 줘. 내가? 그럼 봉변을 당했는데 에이 천만의 말씀. 그럼 내가 갖다 주지. 움직이지 않는다. 제 손으로 갖다 쓰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갖다 주는 편이 나을 거요. 그럼 내가 갖다 주지. 그는 모자를 쥐고 손끝으로 럭키에게 내민다. 럭키 움직이지 않는다. 씌워주시오. 받아서 쓰라고 하시죠. 씌워주는 게 좋을 거요. 내가 씌워주지. 그는 조심스럽게 럭키의 주위를 돌다가 뒤로 가만 다가가 모자를 씌워주고는 얼른 물러선다. 럭키 움직이지 않는다. 침묵. 뭘 구멍을 그리는 걸까? 좀 물러서시오. 물러선다. 포주가 끈을 잡아당기자 럭키가 그를 쳐다본다. 생각해. 애 돼지 같은 놈아. 사이 럭키 춤추기 시작. 그만. 럭키 멈춘다. 앞으로. 럭키 포조 쪽으로 다가간다. 됐어. 럭키 멈춰선다. 생각해. 럭키. 그만둬. 뒤로. 럭키 물러선다. 됐어. 돌았어. 럭키 관객을 향해 돌아선다. 보항성과 마트만의 최근의 공동 연구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각각 흰수에 매달린 각각과 인격신은 공간의 시간 밖에 존재하고 있어 하늘의 무감각과 무공포와 침묵이 높은 곳에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까닭은 모르지만 곧 알게 될 터이고 하늘의 미랑다의 본을 따서 고뇌와 불속을 헤매는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겪는데 그 까닭은 모르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에스트라곤과 브라드면 귀를 기울인다. 포자는 낙담과 혐오의 표정. 그 불과 불길은 조금만 더 계속되면 마침내는 대들보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말하면 지옥을 하늘까지 들어올리게 되겠는데 그 하늘은 오늘까지도 때때로는 파랗고 너무나 고요한데 그 고요는 수시로 중단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가움이 쏟다는 금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스 베르스트와 테슈트와 콘나로의 인체 체제 측정학 아카데미 수상 연구 결과 인간의 계산에서 발생되는 오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된 다음과 같은 이론이 설설설 설정되었으니 바꿔 말하면 속다는 금물이고 끝가닥은 알 수 없지만 포항성과 와트만의 연구 결과 명명백백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에스트라곤과 바라드미의 처음으로 수분 그리기 시작. 포즈는 더욱 괴로운 표정. 왜 그런지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미완성의 데스트와 코나라의 미완성의 프로토포의 벨세의 노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판명되었으니 즉 브레스의 인간은 데스트와 코나라의 반대 의견과는 반대로 인간은 욕한데 영양 섭취와 배설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의고 있고 또 이와 병행해서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육체 훈련의 발달, 스포츠 훈련의 발달, 이를테면 테니스, 축구, 달리기, 도보, 자전거, 경주, 수영, 마술, 항공, 테니스, 빙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테니스, 항공, 겨울, 여름, 가을, 스포츠, 잔디밭 위에 전나무 위에 땅바닥 위에 테니스, 항공, 테니스, 땅바닥 위에 바다 위에 공중에 하키, 페니실린과 그 대용약품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시 말하거니와 인간은 왜 소해지고 테니스 항공 9구멍짜리와 18구멍짜리 골프 빙상 테니스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세너 에아즈 세너 에르마즈 세너 에노아즈 다시 말하면 동시에 병행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유가고 오그라들어 다시 아즈마 마로드를 위한 볼테르가 적은 후로 머리당도 손가락 100g 정도는 줄었는데 그 수치는 노르망디에 벌거벗은 남자의 몸무게에서 소수점 이하를 뺀 평균치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더욱 중요한 문제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나니 더욱 중대한 문제지만 스와인베기와 패트만이 진행 중에 있는 실험실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나니 더더욱 중대한 문제지만 스타인베그와 패트만이 포기한 실험에 비추어 볼 때 들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동기는 똑같고 땅도 같고 다시 말해서 공기와 땅은 혹독한 추위로 공기와 땅은 오호라제 칠기에 혹독한 추위로 돌들의 처지가 되었고 테러와 땅과 바다는 바다와 땅과 공기 속을 음습한 혹독한 추위와 곳곳의 깊은 구름 때문에 돌들의 세계가 되었고 그것은 다시 말하거니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테니스에 불구하고 사실이 그라며 다시 말하거니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돌들을 위해 다시 말하거니와 속다는 금물이고 다시 말하거니와 머리와 동시에 병행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테니스에도 불구하고 수염 불길 눈물과 트럭트럭 고요한 돌들이 오호란 머리 노르망디의 쓴머리가 테니스 더욱 중대한 문제지만 포기에 완성된 미완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한데 돌들은 다시 말하거니와 오호라 포기된 미완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머리 노르망디의 앞머리가 테니스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오호라 돌들이 코나르가 미완성! 이놈의 모자를! 블라디미르 럭키의 모자를 잡아챈다. 럭키는 입을 다물고 쓰러진다. 무거운 침묵. 승리자들은 헐뜯린다. 이거는 포조 인상입니다. 이제야 원수를 갚았다. 이리 줘요. 블라디미르의 손에서 모자를 빼앗아 땅바닥에 내던지고는 그 위로 공중공중 뛰며 짓밟는다. 이래야 다시는 생각을 못하지. 그러다간 정신도 못 차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지. 일어서! 이 돼지 같은 놈아! 죽었나 봐요. 그러다가 죽이겠어요. 일어서 이 더러운 놈아! 끈을 잡아당긴다. 럭키 미끄러지듯 약간 끌려간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에게 좀 거들어요. 어떻게 해요? 저놈을 들어올려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럭키를 일어세우고 잠시 붙들고 있다가 놓는데 럭키 다시 쓰러진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붙잡고 있어야지. 자, 어서 이렇게 세워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릴 뭘로 하는 게야? 자, 어서! 그들은 럭키를 이렇게 세운 뒤 붙잡고 있다. 놓지 마시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휘청거린다. 움직이지 말아요! 포조가 바구니와 트렁크를 잡으러 가서 그들을
그것들을 럭키에게 갖다 준다. 잘 붙잡고 있어요. 그는 트렁크를 럭키의 손에 쥐어주지만 럭키는 곧 놓치고 만다. 놓지 말래도 그는 다시 시작한다. 럭키는 손에 트렁크가 닿자 차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 마침내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꽉 쥔 계속 붙들고 있어요. 바구니를 가지고 같은 동작. 자, 이제 놔도 줬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어가 럭키에게 에게서 몸을 떼자 럭키는 쓰러질 뻔하다고 휘청거리고 몸을 앞으로 휘더니 트렁크와 바구니를 손에 쥔 채 간신히 서게 된다. 포조가 뒤로 물러나 채찍으로 내리친다. 앞으로! 럭키 앞으로 나온다. 뒤로! 럭키 물러선다. 돌았어! 럭키 몸을 돌린다. 됐어. 그럴 수 있군. 고맙소 두 양반. 두 분에게 진심으로 주머니를 계속 뒤집니다. 진심으로 내가 시계를 어쨌지? 뒤진다. 이럴 수가. 뚜껑이 이중으로 달리고 초침까지 있는 멋진 회중 시계인데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라오.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이럴 수가 있나? 혹시 조끼 주머니 속에 있지 않을까요? 어디 봅시다. 그는 허리를 굽혀 머리를 배에 가져가며 귀를 기울인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두 사람에게 가까이 오라는 신용을 한다. 이리들 와봐요. 두 사람 그에게로 가가 그의 배에 귀를 갖다 댄다. 침묵. 째끄 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조용히! 모두들 허리를 굽히고 댕긴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 어디 있어? 그건 심장이야. 빌어먹을. 조용히! 모두들 귀를 기울인다. 시계가 섰나 보지? 누구한테서 나는 거요? 이 구린내. 이 친구는 입에서 나고 난 발에서 나죠. 이제 가봐야겠소. 시계는 어떡하시고요? 아마 집에 놓고 온나 봐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잘들 계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침묵.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안녕히 가십시오. 잘들 계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침묵.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저희야말로 고맙습니다. 정말이. 아니,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니, 정말 고맙습니다. 온 별소리를 다 하는군. 그런데 어째 떠날 마음이 안 나는데. 그게 인생이죠. 포조 돌아서서 럭키에게서 멀어져 간다. 무대 옆으로 가는데 따라 끈이 길게 끌린다. 방향이 틀렸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했어. 끈이 팽팽해질 때까지 무대 옆으로 멀어져 갔다가 멈추고 돌아서서 외친다. 물러들어요. 블라디미어와 에스트라곤 무대 안쪽으로 가서 포조 쪽을 본다. 채찍 소리. 앞으로. 럭키 움직이지 않는다. 앞으로! 앞으로! 채찍 소리. 럭키 휘청거린다. 더 빨리! 그는 무대 옆에서 나와 럭키의 뒤를 따라서 무대를 가로질러 간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모자를 벗고 손을 흔든다. 럭키 나간다. 포조가 끈과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린다. 더 빨리! 더 빨리! 무대에서 사라지는 순간 포조가 발을 멈추고 돌아본다. 끈이 팽팽해지고 럭키가 넘어지는 소리. 내 의자! 블라디미르가 의자를 찾다가 포조에게 준다. 포조는 럭키를 향해 의자를 던진다. 잘들 계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일었어 이 돼지 같은 놈아. 럭키가 일어서는 소리. 앞으로. 포조 퇴장. 채찍 소리. 앞으로. 잘들 계쇼. 빨리. 돼지 같은 놈아. 히히리하하. 잘들 계쇼. 침묵. 덕분에 시간 잘 보냈다.
시간이야 안 그래도 전화 지나갔을 텐데 뭐. 그야 그렇지만 훨씬 더 됐을걸. 이제 뭘 하지? 글쎄 말이다. 가자. 갈 수는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많이 달라졌지? 누가? 두 사람 다. 그래, 얘기나 좀 더 하자.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냐?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만 밤낮 입꼬리라니까. 확실히 달라졌어. 너도 두 사람을 잘 봤잖아.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하지만 난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아니야, 너도 아는 사람들이야. 난 모른다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야. 넌 뭐든지 다 잊어버리는구나. 하긴 같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 그 사람들도 우리 몰라봤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건 말이 안 돼. 나도 몰라보는 척 했으니까. 더구나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 그 얘기는 그만두자. 문제는 아야. 블라디미르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야.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 띠디! 이번엔 이쪽 발이야. 아야. 그는 절뚝거리며 처음 막에 올랐을 때 앉아있던 자리로 간다. 무대 뒤에서 나는 소리. 아따띠! 에스트라봉 멈춘다. 둘 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본다. 또 시작이로구나. 이리 오너라 얘야. 어린 소년이 겁먹은 표정으로 나타난다. 걸음을 멈춘다. 알게라 아따띠는요? 나다. 왜 그러냐? 이리 와. 소년 움직이지 않는다. 이리 오래줘! 소년 겁먹은 듯이 오다가 멈춘다. 무슨 일이냐? 고도 아따띠가요. 알겠다. 가까이 와. 소년 움직이지 않는다. 이리 오라니까! 소년 겁먹은 표정으로 다가오다가 멈춘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 고도씨 부탁을 받고 온 거지? 네, 아저씨. 그럼 어서 말해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소년 누구에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본다. 잠자코 좀 있어. 너나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몇 시인지 아니? 제 파티 아니에요, 아저씨. 그럼 내 탓이냐? 무서웠어요, 아저씨. 무섭다니 뭐가? 우리가? 어서 대답을 해라! 알겠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는 말일 게야. 나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지? 방금 왔대요. 채찍이 무섭더냐? 나 광소리도? 네. 그 두 사람도? 네. 네가 아는 사람들이냐? 아니. 넌 이고장 아니냐? 네. 모두 거짓말이야 뭐. 사실대로 말해. 다 정말이에요. 가만두라니까. 너 왜 그러는 거야? 에스트라봉 소년을 놓아주고 물러서서 두 손을 얼굴에 갖다 댄다. 블라디미르와 소년이 그를 바라본다. 에스트라봉 얼굴에서 손을 댄다. 이지러진 표정. 왜 그래? 나한테 뭐라 해? 원 별소리를 다 하는군. 언제부터? 잊어버렸어. 기억력이 농간을 부리는 게야. 에스트라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절뚝거리며 앉으러 가서 구두를 벗기 시작한다. 소년에게. 그래서 고덕지가 너를 전에 본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넌 날 모르겠니? 모르겠는데요. 너 어제도 오지 않았냐? 아니. 그럼 처음 온 거냐? 네. 그렇게 말하겠지. 그래, 얘기해봐. 고도씨가 오늘 밤에 못 오고 내일은 꼭 오겠다고 전화를 했대요. 그게 다냐? 네. 넌 고도씨 밑에서 일하고 있냐? 네. 그래, 무슨 일을 하지? 염소를 지켜요. 고도씨는 너한테 잘해주냐? 네. 때리진 않니? 아니요, 난 안 때려요. 그럼 다른 사람은 때리고? 제 형은 때려요. 너 형이 있구나? 네. 그래, 네 형은 뭐 하냐? 양떼를 지켜요. 근데 왜 넌 안 때리지? 모르겠어요. 널 귀여워하는 모양이구나. 모르겠어요. 먹을 건 넉넉히 주고? 소년은 망설인다. 먹을 건 잘 주느냐 말이다. 네, 넉넉히 얻어먹어요. 넌 불행하진 않냐?
내 말이 안 들리냐? 들려요. 그럼 모르겠어요. 넌 네가 불행한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야. 몰라요? 꼭 나갔구나. 잠은 어디서 자냐? 헛간했어요. 형하고 같이? 네. 마른 풀 속에서? 네. 됐다. 그만 가봐라. 고저씨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요? 가서 그냥 우리를 만났다고만 하려무나. 네가 우리를 만난 건 사실일까 말이다. 네. 소녀는 물러서려다가 망설이더니 뒤돌아보고 뛰어나간다. 빛이 벼랑간 약해지면 순식간에 밤이 된다. 달이 떠올라 하늘 저쪽 끝에 머문다. 무대 전체가 은빛으로 쌓여있다. 이제야 밤이 됐구나. 에스트라공이 일어서서 블라드미르 쪽으로 간다. 손에는 구두 2자를 들고 그는 푸트라이트 가까이 구두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 달을 본다. 뭘 하는 거야? 너처럼 달을 보고 있대. 구두를 가지고 뭘 하느냐 말이다. 여기 나도 오는데 누군가 오겠지. 나 같은 놈이, 나보다 발이 작은 놈이 오면 이걸 신고 좋아할걸. 그럼 넌 맨발로 다니겠다는 거야? 예수도 그랬는걸? 예수라니, 느닷없이 예수 얘기는 왜 나오냐? 설마 하니 너 자신을 예수에 비교하는 건 아니겠지? 평생을 난 예수와 비교해온 걸. 하지만 예수가 살던 곳은 따뜻하고 날씨도 좋았잖아. 그래, 십자가에도 빨리 못 박혀 죽었고. 여긴 더 있어봤자 할 일도 없어. 어딜 가도 마찬가지일걸. 이봐, 고고, 그런 소린 하지 마라. 내일이면 다 잘 될걸. 어떻게? 아까 그 꼬마가 한 말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고도가 내일은 꼭 온다고 그랬지.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여기서 기다려야겠구나. 미쳤냐? 우선 장자를 찾아야지. 야, 이쪽으로 와. 그는 에스트라공을 끈다. 에스트라공이 처음에는 끌려가다가 버틴다. 둘 다 그 자리에 멈춘다. 나무를 보면. 제게라, 끈이라도 한 오락이 있었으면. 어서와, 추워진다. 다시 에스트라공을 끈다. 같은 동작. 내일은 끈을 가져오도록 내게 말해다오. 알았어, 가자. 에스트라공을 끈다. 같은 동작.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은 지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는데 한 50년? 내가 뉘랑스 강에 뛰어들던 날 너 생각나니? 그래, 포도를 거둬들이고 있었지. 내가 날 건져주었잖아. 다 지나간 얘기야. 내 옷이 햇볕에 잘 말랐었는데. 그따위 생각은 이제 하지도 마라. 자, 가자. 잠깐, 추워. 우리 서로 떨어져 있었던 편이 낫지 않았을까? 어차피 같은 길을 걷게 돼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야 알 수 없지. 그래, 알 수 없지. 아무것도.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되거든. 언제라도 헤어질 수야 있지. 이제 그럴 필요도 없다. 하긴 그래. 이제 와서 그럴 필요는 없지. 그만 갈까? 가자. 감사합니다.